도대체 한국은 언제까지 이럴 건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태국은 끄떡없을걸? 여기 태국의 한 여성이 최근 불거진 한국의 행동들을 비판하며 사실상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일이라도 당장 없어진대도 태국은 아무 타격도 없을 것이라며 태국에 대한 한국의 모욕적인 행동에 가슴을 치며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이토록 화가 난 걸까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사연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리사라고 해요. 저는 태국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짊어진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는 사실 고생은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저희 행동 하나로 인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도 나름대로 영향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위치라서 책임감이 많이 따르기도 한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걸 알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중국계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전통적인 태국 주부였어요. 아버지의 사업은 그가 바랐던 것만큼 잘 되지 않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온갖 청구서와 미지급된 대출 때문에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단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었죠. 제가 10살이었을 때 학교에서 축제가 열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그 축제를 위해 새 옷을 사는 것에 들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그 일이 신경 쓰였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저를 눈치는 채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때는 잘 몰랐었지만 부모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푸단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졸업했을 때 이제 제가 가족에게 보답할 차례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가족의 주된 생계부양자가 되었어요.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 그토록 원하던 외교부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제 나이에 비해 월급은 괜찮았지만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남동생 나트를 부양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그 무게는 항상 느껴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 외에는 누구도 우리 가족을 책임질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우리 가족을 앞으로 이끌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더 깊은 빈곤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나트는 항상 제 걱정거리 중 하나였어요.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거든요. 태국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게 싫다고 했어요. 남들은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트는 그게 내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더 큰 무대를 꿈꾸며 한국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트는 해외에서 일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처음엔 그가 너무 멀리 가는 게 걱정됐지만 결국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외교부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해 나트가 정식으로 비자를 받도록 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트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일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에게는 큰 기회였고 저는 그 기회가 그가 원하던 변화를 가져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트는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통화할 때마다 그건 목소리에서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집이 그리웠고 무엇보다 더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습니다. 그는 태국으로 돌아오면 제가 정부 기관에서 나름의 한 자리를 마련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제가 그 일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한국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을 벗어나고 싶었고 그걸 가능하게 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나트도 그런 꿈이 있음을 저에게 언급하기 시작했죠. 어느 저녁, 저는 책상에 앉아 일을 하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트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뭔가 불안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나트는 인사도 생략한 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누나, 빨리 서둘러야 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어요. 현대가 태국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아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현대가 철수하면 나 여기서 일자리 잃어. 나트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어. 제발 태국에서 나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일자리 좀 빨리 구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서류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현대가 태국에서 철수하면 나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천 명의 근로자들에게도 재앙이 될 겁니다. 제 동생이 안정적인 직업 없이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정부 기관에서 자리를 마련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런 일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죠. 절차가 있고 처리해야 할 서류도 많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이 시기가 빨리 도달한 것이죠. 전화를 끊고 나니 배 속에서 두려움이 가득 차는 걸 느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빨리 알아내야 했어요. 현대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도 태국에서 철수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경제에 끼칠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놔둘 수 없었어요. 나트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썩 좋지 않은 느낌을 바로 직감했고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부 시절 함께 일했던 푸아돈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특히 국제관계에 있어서 항상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방콕의 번잡한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뜨거운 차를 마시며 푸아돈은 낮고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리사, 상황이 좋지 않아요. 태국 정부가 남한 기업들에 대해 조용히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불법 태국 노동자들이 늘어나니까 대응을 하려는 거죠. 물밑에서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저는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어떤 영향을 말하는 거죠? 현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아도는 한숨을 쉬며 차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현대 같은 남한 기업들은 아예 태국에서 철수하는 걸 고민하고 있어요. 귀찮은 일을 피하려는 거죠. 큰 정치 게임이에요. 아리사, 그리고 당신 동생 같은 노동자들이 그 중간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의 말이 천천히 제 가슴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으로 돌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에 닥쳐오는 재앙이었죠. 푸아돈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카페를 나서면서 들었던 그 소식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현대가 떠나면 나트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태국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불안정한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을 하려 해도 불안감이 제 머릿속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나트의 상황은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저는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트를 위해 준비 중인 정부 일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상황이 나쁜 건 현대가 태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문이 태국 현지에서도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복부를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실패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희생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트가 계획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충분히 반갑고 좋은 일이지만 그가 원했던 안정적인 직업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죠. 일이 나아지길 바랄 뿐이었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매우 험난할 것이라는 걸 직감했죠. 머지않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거든요. 현대가 떠나면 나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죠. 우리 경제 전체에 충격이 올 수 있었고 수천 명의 태국 노동자들이 그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철수하게 되면 태국 경제에도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면 했어요. 이윽고 제가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푸아돈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왔어요. 그를 통해 현대가 공식적으로 태국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이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아리사, 일이 벌어졌어요. 현대가 철수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저는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벌써부터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저는 푸아돈의 소식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사이에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현대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포함한 수천 가정의 생계 기둥이었어요. 이 소식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주위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의자에 기대어 책상 위의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잠시나마 일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현대가 철수를 공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간은 밀도 있게 지나갔고 그들의 결정은 빠르게 반영되어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죠. 어느덧 기업들이 모두 철수했고 한때 생동감 넘쳤던 공장들은 이제는 조용해져 공허함만 남아버렸어요. 기존 노동자들의 질문과 두려움만을 남겨진 채 말이죠. 저는 나트에게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이 상황들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나트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한국에서 일하던 직장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았고 제가 그를 위해 준비하고 있던 태국의 자리 또한 갑자기 불확실해졌습니다. 정치적 환경이 변하고 있었고 제가 일하던 외교부 또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매일같이 더 많은 태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뉴스에서 수시로 들려왔고 그 수는 점점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현대가 떠나자 주변 공장들 또한 하나 둘씩 문을 닫았고 가득 차 있던 산업단지는 곧 텅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일자리에 의존하던 가족들은 이제 실업의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만 피해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여파는 태국 전역으로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한때 번성하던 관광산업이 무너져 가기 시작했죠. 남한 관광객들은 항상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는데 이제는 태국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의 거리, 보통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곳이 이제는 기이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호텔, 식당, 상점들도 생존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무게가 저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무실에서 쌓여가는 보고서와 이메일을 보며 무력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치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였죠. 가족들이 무너지고 있었고 생계가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혼자 아파트에 앉아 나트를 생각했습니다. 한때 희망으로 가득 찼던 제 동생이 이제는 외국에서 길을 잃고 막막해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를 몰아내려는 시스템의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제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시스템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다 막다른 길로 이어지는 것 같았죠.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생각을 끊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저를 예고 없이 찾아오시지 않는데 그날따라 걱정스러운 얼굴이었고 그 모습은 제 속을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아리사,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시며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나트가 걱정돼. 요즘 나트가 평소 같지 않아.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좀 멀게 들리더라. 너 혹시 무슨 일 있는지 알아?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걸 어머니께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 상황이 안 좋아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현대가 철수하고 있고 나트의 직장도 안전하지 않아요. 나트가 꼼짝없이 갇힌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저는 그 순간 제가 실패했다는 느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항상 가족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우리 가족을 파괴하는 힘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눈물이 조금씩 고여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는 정말로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세웠던 계획, 노력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헌신해왔던 시스템이 저를 배신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걸 고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무언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외교부의 연락망을 이용해 나트의 태국 귀국 후 일자리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드리는 문마다 설명을 끝내기도 전에 닫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지연되고 한때 확실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불확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허공에 손을 뻗는 기분이었죠. 그동안 나트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가끔 전화를 받으면 그의 목소리는 지쳤고 제가 항상 칭찬했던 그의 에너지와 낙관주의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밀려나고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푸아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정치 게임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가 말했던 것처럼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지쳐서 포기하려던 순간에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트였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더 나쁜 소식을 들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를 듣자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새로운 기운이었죠. 아리사, 나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다음 달에 태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 단순한 세 마디가 저를 안개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이 하나 더 늘어난 기분이었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안간힘을 썼죠. 역으로 생각해보면 안개 속에서 빛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는 첫 신호는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어요. 손이 떨리면서 수화기를 들었고 그쪽에서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제부서에서 일하는 제 동료 키티차이였는데 그의 목소리엔 공포가 가득했어요. 그가 전해주는 소식의 무게에 저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한국 기업의 철수가 곧바로 신호가 오네요. 이제 태국의 앞날은 정말로 암담할 겁니다. 며칠이 지나자 현대의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치는지 명확히 드러났던 것이죠. 공업지대의 공장들의 폐쇄는 시작일 뿐이었고 일터로 향하던 근로자들로 가득했던 거리가 이제는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공장 주변의 마을들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이윽고 유령 마을이 되어 최근 10년간 쌓아올린 주거지역의 인프라들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가게들은 손님이 줄어들어 문을 닫았고 평소에 생명력으로 가득했던 지역시장은 이제 텅 빈 공간에서 메아리만 남았어요.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무력감에 빠져들었어요. 저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을 위해 뭔가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자부했지만 이 상황은 제 손을 벗어났어요. 매일 뉴스를 보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죠. 이제 3만 명의 태국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그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어요. 그들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고 그들의 월급으로 식탁을 차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을 유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동생 나트가 떠올랐어요. 그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 돈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현대가 철수하면서 그의 직장도 위험해졌죠. 저는 그가 돌아올 자리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그 계획은 엉망이 되었어요. 나트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얼마나 견뎌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가 직장도 미래도 없는 상태로 떠돌게 될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됐어요. 몇 주가 되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하던 방콕의 거리들은 이제 기이할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항상 가득 찼던 호텔들은 반쯤 비었고 직원들은 손님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관광 가이드, 식당 주인, 노점상들까지 모두 이 여파를 느끼고 있었죠. 이젠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체 경제가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받는 보고서마다 나쁜 소식뿐이었어요. 정부는 대응하려고 애썼지만 우리는 항상 한 발 늦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남한 기업들의 보복 조치를 취했는데 그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우리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모두가 퇴근한 후 사무실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수년간 경력을 쌓으며 열심히 일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부서지기 쉬운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트를 위해, 제 자신을 위해 그려왔던 미래가 사라져 가고 있었고 저는 그걸 멈출 방법을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며 도시를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였을 때 저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공업지대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린 운전 끝에 공장과 창고들이 늘어선 익숙한 풍경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원래 트럭과 근로자들로 가득 차던 거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차에서 내려 고요 속에서 제 발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공기에서는 먼지와 버려진 냄새가 났어요. 창문들은 판자로 막혀 있었고 한때 활기찬 상업을 광고하던 간판들은 이제 색이 바래고 찢어져 있었어요. 신문지 한 장이 바람에 날려 바닥을 굴러갔어요. 계절치고는 이상하게 찬바람이었죠. 조금 더 걸어가자 닫힌 공장 입구 근처에 모여있는 남자들 무리가 보였어요. 그들은 근로자들이었고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한 톤은 분명하게 들렸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며 꾸준히 월급을 받는 제가 모든 걸 잃은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한 그 참상을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누군가 도미노의 첫 조각을 밀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조각이 쓰러지는 걸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디를 가든 불안감이 감돌았고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이리저리 빠져나갔어요. 외국 기업들도 불안정해 보이는 나라에 새로 진출하는 것을 망설였죠. 우리 정부는 실수를 인정하기엔 너무 자존심이 강했어요. 땅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발을 뻗어 더 깊숙이 고집을 피우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도시의 소음이 가라앉고 혼자 생각에 잠길 때마다 더 큰 무언가가 닥쳐올 것 같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제 자신이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너무 늦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의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더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되었어요. 절망감은 거의 손에 잡힐 듯 느껴졌어요. 한때 희망으로 가득했던 미래는 이제 불확실해졌고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초래한 건 아닌지 자문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눈이 멀어 우리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보지 못한 걸까요? 그날 나트가 집에 돌아온 날은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마치 온 세상의 무게가 제 어깨에 너무 오랫동안 얹혀 있던 것 같아 숨 쉬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잊어버린 기분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린 나트는 많이 변해 보였어요. 한때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 보이던 그의 눈은 이제 빛을 잃었고 그의 몸짓은 힘이 다 빠진 사람처럼 축 늘어져 있었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짐은 트렁크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고 차 안은 적막했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나트가 준비되면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의 표정이 가득했죠. 몇 달 동안 아들을 못 보셨으니 그 불안감이 두 분의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부모님은 나트를 꽉 안아주셨지만 방 안의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요. 저도 이미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아직 확실하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준비해 두었던 일자리는 거의 확정된 상태였지만 아직 거의일 뿐이었죠.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나서야 나트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현관 앞에서 앉아 있었어요.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습기를 조금 덜어주는 듯했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는 희미한 자동차 소리도 들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제 마음을 진정시켰겠지만 오늘 밤만큼은 우리 사이의 침묵이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누나, 나트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에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사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하지 않았어. 저는 그가 말을 이어가길 기다리며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기 셔츠에서 느슨하게 풀린 실밥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대해준 게 아니었어. 나트는 천천히 말했어요. 내 잘못이었어. 그의 말이 공기 속에 무겁게 떠다니는 것 같았고 저는 마음속 깊이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속삭이듯 물었어요. 나트는 한숨을 쉬며 의자의 등을 기대었어요. 내가 질투했어. 그가 인정했어요. 나보다 어린 태국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 애가 승진했거든. 그걸 보고 난 못 참았어. 그래서 일에서 소홀해졌고 몇 가지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듣기만 했죠. 점점 술을 마시게 됐어. 나트가 후회에 찬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어느 날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걸렸어. 그래서 비자를 잃은 거야. 한국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니야. 그저 규칙을 따른 거지. 내가 잘못한 거고. 그래서 돌아와야 했어. 잠시 동안 그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는 나트를 위해 싸우고 있었고 그의 미래를 보장하려고 애썼어요. 그가 억울한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나트는 상황이나 편견의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이제 그 대가를 모두가 치르고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실망, 슬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느껴진 건 안도감이었어요. 그가 진실을 말해줬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서로 솔직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미안해. 나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그의 눈이 제 눈을 마주쳤어요. 누나가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알아. 그런데 내가 누나를 실망시켰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참으면서 말했어요. 이건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나트.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야. 그 후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고백이 우리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죠.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생각했어요. 제재, 경제 붕괴, 일자리를 잃은 수천 명의 태국 노동자들.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건 자존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오랫동안 저는 한국을 탓했어요. 그들이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태국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 대한 공격이라고 느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과민 반응을 한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의 자존심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롭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라고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요. 그날 저는 목적을 가지고 출근했어요. 외교부 상사들에게 긴급 회의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제 계획을 펼쳐보였죠.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요. 우리 경제에 끼친 손해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협력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여전히 많은 반감과 자존심이 걸림돌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상기시켰어요. 우리 결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수천 명의 태국 노동자들을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국가 미래를 위해서라고요. 몇 시간 동안의 토론 끝에 그들은 결국 제안을 고려하기로 했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간 거였죠. 일주일 후 저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앞으로의 협상이 어려울 건 분명했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젠 나트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태국을 위해서요. 비행기가 어두운 바다 위를 날아갈 때 저는 다가올 여정을 생각했어요. 쉽지 않겠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우리가 실수를 했더라도 그걸 바로잡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요. 저는 눈을 감고 비행기 엔진의 우문거림에 몸을 맡겼어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거예요. 다시 시작할 기회예요. 그리고 이번엔 우리가 제대로 해낼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 만들어야만 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